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리영희 재단에서 마련한 리영희 클럽 비반 한반도와 국제 정치를 살펴보는 마지막 강연을 맡은 정옥식입니다. 저는 현재 평화네트워크 대표를 맡고 있고요. 지난 6월 달부터는 한겨레 평화연구소 소장을 또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영희 재단에서 이사도 맡고 있는데요. 오늘 마지막 강연 여러분들과 함께 한반도 특히 핵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1945년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한반도 문제의 본질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강연을 좀 어떻게 꾸며볼까 좀 고민을 하다가요. 좀 비주얼하게 사진 중심으로 역사의 시계를 넘나들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 사진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2018년 9월 19일 저녁이었죠. 평양에 있는 능라도 경기장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15만 명의 평양 시민들 앞에서 연설하는 장면입니다. 2018년 당시에 그 남북 정상회담에서 여러 가지 명장면들이 많이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뽑은 최고의 명장면은 9월 19일 저녁 능라도 경기장에서 라이브로 생중계로 연설했던 장면을 뽑으신 바 있습니다. 이때 한 7분간의 연설에서 백미를 장식했던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백두에서 한라까지 아름다운 우리 강산에 더 이상 핵무기도 핵이 없는 평화의 터전을 만들겠다고 김정은 위원장과 굳게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발언을 하니까 이 경기장에 모여있던 15만 명의 평양 시민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환호를 보냈던 그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심히 보면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상한 점이 있는데요. 이때로부터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자리에 모여있던 평양 시민들 그리고 나중에 이 방송을 봤던 북한 주민들은 자신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만든 핵무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얘기했던 사람들입니다. 핵무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얘기했던 사람들이 남한의 대통령이 와서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을 만들자 라고 발언한 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열광적인 반응을 보였는가, 그 점이 저는 딱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 9월 19일에 문 대통령의 연설 장면 그리고 이거에 대한 평양 시민들의 열렬한 환호를 이해하기 위해선 역사의 시계바늘을 1950년 11월 30일로 우리가 돌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에 나온 인물은 해리 트루만, 미국 대통령이죠. 그리고 1950년 11월 30일이면 유엔군이 38선을 도파해서 북진 통일을 눈앞에 뒀다가 중국의 전면적인 개입으로 인해서 유엔군이 고전을 면치 못했던 그런 어떤 시기였습니다. 특히 그때 개마고원에 있는 장진호의 한국군과 유엔군 7만 명 정도가 조중연합군에 의해서 포위를 당합니다. 그래서 그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은 승전의 분위기에 들떠 있었거든요. 특히 당시 참전했던 미군들은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는 집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있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중국군의 전면적인 참전에 의해서 오히려 절멸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 해리 트루만 미국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갖게 되는데요. 이 자리에서 트루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시간부로 유엔군은 모든 무기의 사용 제한을 해제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앞에 있는 기자 한 명이 손을 들고 질문을 합니다. 거기에는 핵폭탄도 포함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트루만이 예스라고 답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공개적인 기자회견에서 핵전쟁을 불사하겠다, 핵공격을 불사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전쟁을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겠지만 굉장히 그 피비린내 나는 물리적인 충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다치는 그런 물리적인 충돌도 있었습니다만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의 체제 경쟁, 이념 경쟁, 도덕성 경쟁 이런 부분들도 한국전쟁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미국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핵
핵공격을 경고했다고 하는 것은 공산 진영에겐 한편으로는 절멸의 두려움으로 다가왔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체제의 도덕성, 즉 미국이 핵전쟁도 불사할 정도로 굉장히 비도덕적인, 비인도적인 국가라는 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프로파간다의 소재가 되기도 했었죠. 그래서 해리 트루만의 이 기자회견 직후에 북한, 중국께서 엄청나게 많은 선무방송, 또 삐라를 뿌려냅니다. 즉 미국이 곧 이 땅에 핵폭탄을 떨어뜨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방송과 전단을 많이 뿌리게 되죠. 그래서 그 방송을 듣고 또 전단을 보고 북한 주민 약 30만 명 정도가 흥남부두로 몰려가게 됩니다. 흥남부두로. 그래서 이제 1950년 12월 24일 날 흥남부두 철수작전이 벌어지는데 이걸 나중에 이제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다라고 부르게 되죠. 예. 물론 여기에 몰려든 북한 주민들은 각기 다양한 사연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의 머리 위에 있었던 거대한 폭력은 곧 미국의 핵폭탄이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흥남부두로 몰려간 것이죠. 그래서 이때 약 30만 명 중에 약 9만 3천 명 정도가 미군 함정에 몸을 싣고 극적으로 월남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참 기막힌 역사의 아이러니인데, 역사의 우연인데, 그때 9만 3천 명의 월남민 중에 누가 계셨죠? 예. 훗날 문재인 대통령을 낳으시게 되는 문재인 대통령의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9월 19일 릉라도 경기장에서 연설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남한의 대통령이자 이 자리에 모여든 북한 시민들, 그리고 나중에 방송을 통해서 본 북한 주민들의 눈에는 원자탄 피난민 2세로 비춰지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북한에서는 공식적으로 이때 흥남부두 철수에 의해서 남한으로 간 북한 주민들을 원자탄 피난민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하나의 이제 좀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국 전쟁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이기지 못한 전쟁, 그죠? 이기지 못한 전쟁으로 기록됐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이친 전쟁, 잊고 싶은 전쟁 중에 하나였죠. 네. 그러면 그때 미국이 한국 전쟁 당시에 그렇게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 왜 핵폭탄을 투하하지 않았는가? 라는 질문도 던져볼 수 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의 실마리 가운데 하나를 바로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 상공에 만들어진 거대한 버섯구름으로 또 설명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이 1950년 6월 25일 날 한국전쟁이 북한군의 전면 기습 남침에 의해서 발발하자 신속한 개입을 선택하게 되죠. 예, 선택하게 되는데 그 직후부터 미국 내에선 끊임없이 이 공산 진영을 격퇴하기 위해선 핵폭탄을 써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쓰지 못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자회견 직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해리 트루만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핵폭탄 투하를 강력하게 암시를 하자 전 세계가 뒤집힙니다. 예. 특히 아시아, 아프리카 이쪽에 흔히 얘기하는 제3세계 국가들이 격렬히 반발합니다. 그 미국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포인트 중에 초점 중에 하나가 당시 미국이 인종차별주의에서 국제적인 비난을 받는 시기였잖아요. 예. 근데 예. 히로시마는 일본이죠. 예? 아시아란 말입니다. 그래서 히로시마 또 그 3일 뒤에 나가사키 그리고 그 5년 후에 또다시 한반도나 조중 국경 지역에 원자 폭탄을 투하하게 되면 미국은 아시아인들, 비백인 인종들의 이제 생명을 경시한다라고 하는 국제적인 비난을 자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해리 트루만 기자회견 직후에 뉴욕타임즈가 사설을 통해서 미국이 한반도에 핵폭탄을 떨어뜨리는 순간 미국은 이 전쟁에서 도덕적인 패배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즉 핵폭탄을 투하하지 않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미국은 인종차별주의 국가라고 하는
그 국제적인 비난에 쐐기를 박을 수 있는, 그래서 그 전쟁에서 도덕적 패배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우려가 많이 반영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 넘어갈까요? 예. 자, 우리가 히로시마, 그 다음에 8월 9일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되게 됐는데, 이거를 우리가 우리의 역사, 당시 조선의 역사와 어떻게 우리가 연관지어서 해석할 수 있을까? 그 관련해서 제가 두 가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진은 2018년 11월에 있었던 방탄소년단,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방탄소년단의 한 멤버가 입은 티셔츠예요. 예. 지금 여기 보시면 그 거대한 버섯구름이 피어오르는 겁니다. 이게 이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이 만들어낸 영상이죠. 네. 그리고 이 사진은 그 직후에 8월 15일 날 해방을 맞이한 조선 민중들이 만세를 부르는 이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티셔츠가 말해주는 바는 당시 결사항전을 하던 일제가 원자폭탄 2발을 맞고 무조건 항복을 선언해서 조선이 해방됐다 라는 역사인식을 담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때 BTS가 멤버가 이 티셔츠를 입으면서 이게 어떻게까지 논란이 벌어졌냐면, 이때 BTS가 일본의 한 그 TV에 출연하기로 돼 있었어요. 예? 예. 근데 이 티셔츠 논란이 벌어지면서 그 TV 회사에서 출연을 취소한다 라고 이렇게 통보를 했고, 그리고 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2발의 원자폭탄에 의해서 일본인들만 큰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고, 그때 강제로 징용당했던 조선인들 약 7만 명 정도가 피폭을 당합니다. 네. 7만 명 정도가 피폭을 당하고, 그 중에 한 4만 명 정도는 즉사했고 3만 명 정도가 귀국을 했는데, 그분들도 그 이후로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생존해 계신 분들이 2,000명이 채 안 될 정도로 생존자가 굉장히 좀 작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때 또 한국 원폭 피해자들이 이 티셔츠에 대해서 섭섭함을 표현하게 되죠. 예? 예. 그러자 그래도 BTS가 확실히 이런 부분 관련해서 감수성이 뛰어나다라는 걸 보여준 장면이 바로 또 원폭 피해자를 찾아가서 그 소속사가 또 사과를 하면서 이 논란이 일단락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또 이제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때 그렇게 보통 우리가 이해를 해왔죠. 예, 교과서에도 실제로 보면 대부분의 역사 교과서에 그 결사항전하던 일본이, 그죠? 예, 2발의 원자폭탄을 맞고 무조건적인 항복을 선언해서 조선이 해방됐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단선적으로 교육을 받아왔는데, 과연 그런 건가? 예. 이거에 대해서 이제 1990년대, 그러니까 이제 또 소련이 해체되고, 그리고 과거에 비밀로 묶여있던 많은 그 문서들이 공개되면서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해 본다고 한다면, 일본의 항복은 원자폭탄의 투하 결과라기보다는 소련의 참전, 그죠? 예. 소련의 참전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해석이 좀 더 우세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1945년 8월 6일과 9일에 떨어진 2발의 핵폭탄이 그러면 우리 운명에 어떤 영향, 해방이라고 하는 단선적인 역사인식과 더불어서 혹은 그걸 뛰어넘어서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될 게 바로 이 지도입니다. 네, 이 지도입니다. 보시다시피 이게 이제 38선 이렇게 쭉 그어져 있습니다. 이 지도는 당시 미국의 내셔널 지오그래픽 지도입니다. 그래서 8월 6일 날 미국이 원자폭탄을 투하하고 트루만 행정부가 기대했던 건 일본의 항복 선언이었어요. 근데 일본이 항복을 하지 않았어요. 네, 항복을 하지 않고 오히려 당시 소련의 스탈린이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어딘가 2군데에 전화를 합니다. 2군데. 한 군데는 소련의 핵과학자, 핵 개발을 책임지는 책임자한테 전화를 해서 소련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할 테니 빨리 핵폭탄을 만들어내라. 즉 히로시마에 떨어뜨린 미국의 핵폭탄이 겨냥하는 것은 결국 소련이다
그래서 미국과 힘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선 소련도 하루빨리 핵폭탄을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해서 전화 한 통을 했고요. 또 하나의 전화는 이때 이 만주, 그다음에 사할린 이쪽에 주둔하던 소련의 극동사령부 사령관한테 전화를 해서 최대한 빨리 태평양 전쟁에 참전하라. 그러니까 원래 그 스탈린이 트루만한테 약속했던 D-Day는 8월 15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포츠담 회담에서 포츠담 회담이 1945년 7월 달에 열리게 되는데 7월 중순에 열리게 되는데 그 직전까지 트루만이 계속 스탈린을 꼬셨어요. 그러니까 당시 미국의 태평양 전쟁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이니까 소련이 빨리 참전을 해달라 태평양 전쟁에. 그러면 전리품을 두둑히 챙겨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꼬셔가지고 그때 스탈린이 얘기했던 건, 야, 우리가 이 유럽 전선에서 나치 독일을 상대로 해서 그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지금 끝낸 지가 얼마나 됐냐. 좀 더 시간을 달라. 그래가지고 스탈린이 트루만한테 약속했던 날짜가 8월 15일입니다. 그 얘기를 들은 트루만이 일기장에 뭐라고 썼냐면 8월 15일은 일제가 패망하는 날이 될 거다 라고 이제 나중에 일기장에 썼는데, 근데 포츠담 회담 중간에 트루만이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네. 미국의 네바다주 사막에서 최초의 핵실험이 성공했다라고 하는 전화를 받게 되죠. 네. 그래서 스탈린의 생각이, 당시 미국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졌냐면 소련이 참전하기 전에 미국의 힘으로 일본을 패망시켜야 전후 질서, 전후 아시아 질서를 미국 주도로 만들어낼 수 있다 라고 해서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1차 폭탄을 투하한 것이죠. 예. 그거를 잘 알고 있었던 스탈린은 극동사령관에게 전화를 해서 참전일을 최대한 앞당겨라 라고 지시를 내렸고, 그래서 약 30만 몇 명의 소련군이 8월 9일 자정을 기해서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고 태평양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소련군이 이제 물밀듯이 막 내려오는 겁니다. 예. 물밀듯이 막 내려오는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미국이 좀 당황하게 되죠. 예. 미국이 좀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트루만 행정부가 2명의 젊은 장교한테 이 조선을 분할할 계획을 좀 세워봐라. 라고 해서 2명의 젊은 그 미군 장교가 내셔널 지오그래픽 지도를 딱 펼쳐보고, 이 38선이 중간쯤 되겠구나 라고 해서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뭡니까? 예. 이북 지역은 소련군이 점령하고 이남 지역은 미군이 점령하는 쪽으로 미국안을 제시를 하고 이거를 소련에 제안을 합니다. 일단 여기서 멈추자. 38선을 기준으로 해서 멈추자. 예. 근데 소련이 이걸 전격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이게 이제 분단선으로 정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당시 원자폭탄 투하가 아니라, 그죠? 원자폭탄 투하가 아니라 소련과의 연합작전을 선택했다면, 그죠? 일본을 상대로 해서 소련과의 연합작전을 선택했다면,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그때 불과 포츠담에 대해서는 조선은 신탁 통치, 일정 기간의 신탁 통치를 거쳐서 이제 독립국가로 만드는 이런 쪽의 합의가 이루어졌고, 일본을 분할 점령하기로 이렇게 이제 합의가 됐었죠.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될 경우에 미국이 이 아시아 냉전이 싹트고 있던 세계 질서에서 우위를 확신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조선을 분단시키는 쪽으로 소련에 제안을 했고, 소련이 이걸 받아들이면서 이 38선이 분단선이 되게 되는 과정을 밟게 되는 것이죠. 네. 이제 한국 전쟁도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핵 문제를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 핵 시대의 첫 번째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1945년 7월에 미국이 최초의 핵실험을 성공하게 되고, 그리고 당시 미국은 소련이 빨라야 한 1950년대 중반 그때쯤 핵무기 개발에 성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탈린이 그 히로시마 상공에 피어오르던
버섯구름을 보면서 이거는 소련을 상대로 한 무력 시위이기 때문에 소련도 빨리 핵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1949년 8월 23일 날 최초의 핵실험에 성공하게 되죠. 그래서 미국의 핵 독점 체제가 깨지게 됩니다. 핵 깨지게 됩니다. 바로 그 직후에 발생한 게 바로 이제 한국 전쟁, 핵시대의 첫 번째 전쟁이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이분이 누구죠? 메가더입니다. 더글라스 메가더. 메가더인데 전쟁 직전에는 극동군 사령관을 맡고 있었고, 그죠? 전쟁 직후에는 유엔 사령관을 맡게 됐죠. 이 메가더가 뭐라고 그때 전쟁 직전에 뭐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냐면, 공산주의자들이 까불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북한이 남한을 침공하지 못할 거다. 왜? 미국에겐 핵무기가 있기 때문에. 핵무기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공산주의자들이 까불지 못할 거다라고 이렇게 이제 호언장담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당시 남한에 주둔하던 미군을 대부분 철수를 하게 되죠. 군사 고문단만 좀 남겨놓고 대부분 철수하게 되는데, 그런 판단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미군이 많이 있으면 당시 그 이승만 정권의 통일 방안은 북진 통일이었잖아요. 그래서 미군이 많이 있으면 이승만의 이제 군사 모험주의를 부추길 수 있다라는 판단. 그 다음에 당시 미국이 그 한국에 그렇게 수만 명의 미군을 주둔시킬 정도의 전략적 가치가 있는 게 아니다 라는 판단.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한미군을 핵무기로 대신할 수 있다. 즉 핵무기로 북한, 중국, 소련에 대한 억제력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어떤 판단을 가지고 그때 그 주한미군 대부분을 철수를 하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한국전쟁 때 그렇게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 그때 핵무기를 쓰지 않은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뭐였냐면, 당시 미국의 핵폭탄이 너무나 컸어요. 너무나 컸어요. 그러니까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것보다 폭발력이, 파괴력이 훨씬 더 1950년대 들어가면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 떨어뜨리게 되면 예를 들면 평양이 초토화되는 거예요. 평양이 완전히 이제 그라운드 제로가 되는 이런 어떤 상황인데, 이미 북한은 개전 초기에 미국의 공습에 의해서 거의 뭐 석기 시대에 준할 정도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거대한 핵폭탄을 투하해야 될 군사적인 필요가 별로 없었다라고 하는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만들어낸 게 뭐냐면, 지금 이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지금 그 미국 네바다주에서 실험하는 장면인데 핵대포입니다. 핵대포예요. 그러니까 뭐 B-52 전략 폭격기에서 뭐 이렇게 거대한 핵폭탄을 떨어뜨리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대포에서 소형 핵탄두를 발사하는 이런 어떤 이른바 요즘 얘기하는 전술 핵무기를 이때 개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핵대포를 비롯한 전술 핵무기의 용도는 뭐냐면, 예를 들면 조중연합군의 주둔지, 그 다음에 이제 뭐 군사시설, 이런 핵심적인 타겟을 잡는데, 그러니까 주변의 민간인 피해는 최소화하면서 군사적인 목적을 달성하겠다라고 하는 목표하에 미국이 만들어낸 게 바로 이 핵대포를 비롯한 전술 핵무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미국이 1950년도 네바다주에서 이 지금 핵대포 실험에 성공을 하게 되고, 그때 이제 1950년 11월에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그때 대통령이 된 아이젠하워가 뭡니까? D-Day를 잡습니다. D-Day는 1954년 4월, 1954년 5월, 즉 1954년 5월쯤 되면 미국이 소련에 비해서 압도적인 핵 위에 설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점이기 때문에 1954년 5월을 D-Day로 삼으면서 어디에 이 핵대포를 쓸 것이냐. 그때 조중연합사령부가 주둔하고 있었던 개성, 한국의 천년고도였던 개성을 타겟으로 정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천만다행으로 이 지경까지 가진 않았죠. 이 지경까지 가지 않았는데 그 전에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정전협정에 서명을 하게 되면서 한국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멈추게 되죠. 예, 멈추게 됩니다. 네. 이때 이제 북한에서는 북한을 대표해서 남일이, 그 다음에 또 이제 중국에선 팽도회의, 그 다음에 유엔군에서는 마크 클라크, 당시 유엔 사령관이 정전협정에 서명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지금까지도 뭐 좀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일단 한국은 없습니다. 예, 그때 이승만 정권의 국시는 북진통일이었죠. 그래서 정전협정을 노골적으로 반대를 하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냉정하게 보면 미국도 없습니다. 그죠? 예, 정전협정문에 그 서명자에 미국이라는 나라는 없습니다. 유엔 사령부를 대표하여 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에피소드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2005년 4월 달이었습니다. 그때 주한미국 대사가 크리스토퍼 힐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예. 그래서 그 힐 대사가 대사 임기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제가 몸담고 있는 평화네트워크에서 초청을 했습니다. 당신이 미국에 한번 가기 전에 한국에 좀 이렇게 진보적인 사람과 토론 한번 하고 가자. 가셔라. 근데 그걸 갖다 크리스토퍼 힐이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단체에서 주최한 토론회가 열리게 됐는데, 그때 제가 사회를 보면서 그렇게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미국 정부의 입장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그 평화협정에 서명할 의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그때 평화협정에 서명하는 사람은 미 합중국을 대표하는 것이냐, 아니면 유엔 사령부 사령관의 명의로 그 평화협정에 서명하는 것이냐라고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네, 질문을 던졌는데, 그때 힐의 답변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그것은 미국 정부 법무팀의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인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답변을 들으면서, 아니 그때가 그 2005년 4월 달이었거든요. 정전협정에 사인한 지 52년이 지났는데 가장 기본적인 문제조차 정리가 안 돼 있구나. 그만큼 뭐예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평화협정에 관심이 별로 없구나. 그래서 제가 힐 대사한테 다음에 만날 기회가 있습니다. 꼭 물어보겠다. 그래서 꼭 그 미국 정부 법률팀에 검토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한 달 뒤에 워싱턴에 가서 국무부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2005년 5월 달이었죠. 예. 그때 크리스토퍼 힐은 그 국무부 차관보이자 육자회담 미국 측 수석 대표를 맡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또 만나서, 제가 한 달 전에 물어봤던 거 기억하냐? 예. 기억한대요. 예. 그래서 어떻게 됐냐? 예? 어떻게 됐냐? 그래서 힐의 답변이 어떻게 나왔을 것 같습니까? 예. 힐의 답변이 미국 정부의 검토 결과 미 합중국을 대표해서 서명하는 것으로 그렇게 입장이 정리가 됐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유엔 사령부를 대표해서 그 평화협정에 서명하겠다라고 하면 북한이 절대 받지 않습니다. 예. 북한이 절대 받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었죠. 예. 그래서 제가 그 장면이 좀 떠오릅니다. 자, 다음 사진 볼까요? 예. 이 사진은 이제 그 정전협정 1년 후에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덜레스 당시 미국 국무장관이 대화를 나눈 장면인데, 그때 당시에 아이젠하워의 그 안보 정책의 키워드는 뉴룩이었어요. 뉴룩. 즉 안보를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 그 새로운 관점의 핵심은 안보의 경제성이었어요. 안보의 경제성. 예. 그래서 한국전쟁 그 정전협정 직후에 그때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 수가 거의 20만이 넘었어요. 예. 그러니까 20만의 이 대병력을 유지하는데 미국이 경제적으로 엄청 부담이 따를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미군을 대폭적으로, 주한미군을 대폭적으로 감축하기로 하는데, 그러면 또 주한미군을 대폭적으로 감축했다가, 또 뭐, 이 북한을 비롯한 공산진영에서도 남침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제기되니까, 그때, 아이젠하워가 지시하는 게 겁니다. 그러면 한국에
핵무기를 배치해라. 핵무기를 배치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덜레스가 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근데 카카 대통령님, 그러면 미국이 정전협정에 굉장히 중요한 조항을 위반하게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 정전협정의 중요한 조항은 뭐냐면 신무기, 새로운 무기를 배치하지 않기로 정전협정에 명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핵무기는 새로운 무기 정도가 아니라 끝장을 모자란 무기잖아요. 예? 예. 그래서 덜레스가 난색을 표하니까 아이젠하워가 한 얘기가 그러면 몰래 갖다 놔라. 예. 몰래 갖다 놔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네. 그래서 1950년대 후반부터 한국에 미국 핵무기가 배치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그 당시에 채택했던 글로벌 전략이 대량 보복 전략이에요. 대량 보복 전략. 이 대량 보복 전략은 뭐냐면 공산 진영이 재래식 무기, 비핵 무기로 공격을 해와도 미국은 핵폭탄으로, 핵무기로 보복을 하겠다. 그래야만 공산 진영을 억제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대량 보복 전략을 채택을 하고 그에 따라서 한국은 물론이고 일본, 일본, 유럽 그리고 또 어디에 또 배치했냐면 터키에도 배치를 합니다. 터키에도 미국의 핵무기를 전진 배치해야 돼. 그게 나중에 어떤 결과로 이어집니까? 터키에 배치한 미국의 중거리 핵미사일이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그게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의 결정적인 배경이 된 거죠. 예. 그러니까 당시 소련의 후르츠초프가 그거였죠. 예. 터키에 미국이 중거리 핵미사일 전진 배치했다는 걸 알게 되고, 철수해라. 안 하니까 그래. 그러면 똑같이 해주겠다. 쿠바에 비밀리에 소련이 핵무기를 배치하다 미국이 그걸 탐지하면서 뭐예요? 예. 가장 위험한 인류 역사상 가장 위험한 이른바 쿠바 미사일 위기가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였죠. 그래서 이게 다 한국 전쟁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미국이 한국에 배치한 핵무기를 보면은 이게 이제 50년대 말부터 배치가 되기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60년대 후반에는 거의 1000개에 육박해요. 한국의 그 미국의 핵무기 숫자가 1000개에 육박합니다. 1000개에 육박하다가 이제 조금씩 이제 줄어들게 되고 80년대 들어서 이제 많이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핵무기의 전진 배치뿐만 아니라 1978년부터는 뭐가 시작되냐면 팀 스프릿. 이 훈련에는 당시 한미 연합군이 막 20만, 30만 명이 참가하는 규모였고 특히 이런 B-52 전략 폭격기를 비롯한 미국의 핵 투발 수단이 대거 동원이 됐어요. 그래서 당시 압도적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군사훈련이었어요. 압도적으로. 그냥 뭐 다른 데서 하는 군사훈련보다 조금 많은 수준이 아니라 압도적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군사훈련이 이렇게 실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이 군사훈련을 팀 스프릿이 일어날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훈련을 하다 그냥 가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이 훈련을 할 때마다 미칠 지경이 있는 거예요. 전시체로 들어가서 이 훈련에 대비해야 또 자기도 이거에 대한 대응 훈련을 하고. 그러니까 당시 이제 김일성 주석이 제발 이 훈련 좀 중단해달라. 이 훈련 좀 중단해달라. 라고 거의 뭐, 읍소하다시피 했어요. 하소연하다시피 했는데. 하다가 1990년대 초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극적인 변화가 뭐냐면, 지금 이게 이제 이분이 아버지 부시, 조지 H.W. 부시 대통령인데 1991년 9월 27일 날 대통령 명령으로 한국에 배치한 미국의 모든 핵무기를 철수하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얼마 전에 돌아가신 분이죠. 노태우 대통령. 우리가 뭐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91년 12월 18일 날 한국에는 어떠한 핵무기도 없다라고 하는 핵부재를 선언하게 되죠. 핵부재를 선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도 미국의 주한미군 기지에 미국의 핵무기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혹들이 뭐 제기가 됐지만 그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는 없습니다. 없는 상태죠. 네. 이뿐만이 아니라 이 두 정상이 이 부시와 이 노태우 대통령이
1992년 1월 달에 깜짝 놀랄만한 발표를 합니다. 그게 뭐였냐면 팀 스프릿을 중단하겠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네,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북한이 발표하기에 앞서서 북한에 통보를 해줍니다. 우리가 92년 1월 달에 팀 스프릿 훈련을 너희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우리가 그걸 중단할 테니까 너희들도 상응 조치를 취해라 라고 해서 북한이 팀 스프릿 중단 발표가 나오자마자 국제원자력기구 IAEA 안전조치협정을 가입했다고 발표를 합니다. 그것은 곧 핵사찰을 받아들이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92년 그 2월에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발효가 되죠. 예, 예. 그거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결정이 바로 팀 스프릿 중단 발표였어요. 네. 그러나 그해 10월 달에 그해 92년 10월 달에 서울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팀 스프릿을 재개하겠다라는 발표가 나옵니다. 92년 10월 달에. 예. 92년 10월은 공교롭게도 한국과 미국에 뭐가 있었던 때였냐면, 뭐를 앞둔 시기였냐면, 92년 12월에 뭐가 있었죠? 한국의 대통령 선거. 그죠? 예. 그리고 한 달 전에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었어요. 그래서 팀 스프릿 중단을 발표했던 두 주역인 아버지 부시와 노태우 대통령이, 노 대통령이 이때 사실상 이제 레임덕에 급격히 빠져드는 이런 상황이었고, 안타깝게도 당시 민주당, 그때 이제 그 김대중 후보와 붙을 때였죠. 그죠? 김대중 후보와 붙을 때였는데, 이 남북 관계가 이런 식으로 풀리는 거는 그 DJ의 철학이기도 했잖아요. 오랫동안 DJ의 철학이었고 핵심적인 공약이었기 때문에 남북 관계가 이렇게 잘 풀려나가는 것은 대선에서 민주당 당시, 그죠? 민주당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는 판단에 의해서 당시 한국의 안기부 또 국방부 이런 쪽에 이제 대북 강경파들이 이 양반이 누구냐면 아버지 부시 때는 국방장관, 그다음에 아들 부시 때는 부통령,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부통령이라고 불렸던 딕 체니입니다. 네오콘의 원조, 네오콘의 아버지쯤 되는 현재로 보이는데, 이 딕 체니와 모의를 해서 92년 10월 달에 팀 스프릿 훈련을 재개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게 되죠. 그거에 대해서 북한은 너희들 왜 그래? 아니 딴 사람들도 아니고 한미 대통령이 안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너희들 왜 이래? 그래서 처음에 막 사정을 하는 쪽이었습니다. 이러면 제발 좀 하지 마라. 그건 지금까지 만들어진 성과가 다 물거품이 된다. 막 이런 어떤 이제 얘기도 하고 또 협박도 하고, 읍소와 협박을 북한이 동시에 했는데 결국 93년 2월 달에 팀 스프릿 훈련이 재개됩니다. 재개되고 그거에 맞서서 북한이 93년 3월 달에 NPT 핵확산 금지 조약에서 탈퇴하겠다 라고 선언을 하게 되죠. 이게 이른바 북핵 문제 혹은 북핵 위기라고 불리는 아주 중요한 시발점이 됩니다. 북한이 NPT에서 탈퇴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즉 NPT에 탈퇴를 한다고 하는 건 핵의 평화적 이용 권리는 보장을 하지만 그를 군사적 용도, 즉 핵무기를 만드는 것은 철저하게 금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약에서 탈퇴하겠다고 하는 것은 북한이 공개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겠다라는 선언으로 국제사회에선 간주를 하게 된 거죠. 간주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부터 한반도 위기가 본격화되고 마치 이제 북핵 문제가 한반도 평화의 하나의 천형처럼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죠? 역사의 과정이 부질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때의 약속이, 그죠? 팀 스프릿 훈련을 중단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그때 지켜졌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죠? 그것과 관련해서 당시
주한 미국 대사였던 그 도널드 그레그, 예. 이분이 한탄을 하게 됐죠. 자기가 대사로 재임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꼈던 것은 한미 양국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팀 스피릿을 중단하겠다라는 결정을 이끌어낸 것이 자기가 대사로 있으면서 가장 보람된 일이고, 거꾸로 자기가 대사로 있으면서 가장 치욕스럽고 부끄러운 일은 이 중단 결정이 번복된 걸 막지 못한, 가장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나중에 회고를 하게 됩니다. 네. 자, 지금 그 일부 순서에서는 1945년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1994년 북한의 NPT 탈퇴 선언까지를 살펴봤는데요. 2부에서는 그 이후부터 오늘날에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사진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 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